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배워볼 김학성입니다. 먼저 강의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종류와 특징,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사례, 네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실습,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미래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스템, 자연 언어에 의해 음성 번역, 로봇 공학, 인공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과학 따위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발전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50년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가 등장했고요. 1956년 마빈 리 민스키, 클로드 에르두 셰넌, 존 메카시가 참석한 다트머스 회담에서 인공지능 개념의 정립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은 감염성 질병을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고 그 추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화형 프로그램 마이신이 등장했고요. 1986년에는 역전파 다층 신경망이 등장했습니다. 1997년에는 IBM의 딥 블루체스가 인간에게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00년에는 구글의 다중언어 번역기가 등장했고요. 2011년에는 마찬가지로 IBM이 만든 인공지능 왓슨이 TV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 퀴즈 챔피언들을 제치고 우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구글의 딥러닝이 동물 중에서도 고양이를 이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14년에서는 페이스북에 딥페이스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바둑 대국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죠. 사실 50년대부터 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강력한 것인가를 몸소 깨닫게 되는 사건은 2016년 알파고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정말 강력한 알파고의 모습을 보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딥러닝은 1943년 월터 피츠와 워런 맥컬러라는 사람들이 신경활동에 내재된 아이디어의 논리적 연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딥러닝의 기원이 되는 인공신경망 모델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인공신경망에 기인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들이 어떻게 간단한 논리적 기능을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실제 뇌가 뉴런으로 이루어진 전기적 네트워크라고 본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뉴런의 작용을 0과 1로 이루어지는 이진법 논리 모델로 설명해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인간의 뇌신경 작용을 논리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오늘날의 딥러닝 연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게 딥러닝인데 이 딥러닝의 기원이
1943년이라고 하니 정말 아득한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1943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혹은 기계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아직 탄생하기 전이었는데요. 인공신경망 연구들을 통해 기계로 뇌를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안 이후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컴퓨터 과학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이후 1956년에 마빈리 민스키, 그리고 클로드 에르두 셰넌, 존 메카시가 참석한 다트머스 회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지만 이때부터 다트머스 회담에서부터 등장을 한 것이죠. 또한 이 논문을 통해 오늘날 튜링 테스트라 불리는 유명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 기계의 지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기계의 반응이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다면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튜링 테스트는 각각 다른 공간에 인간과 기계 이 둘을 판별하는 질문자를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는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만약 질문자가 분별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좋겠죠. 그래서 튜링은 이 논문을 통해 생각하는 기계를 가능하게 만들 기계학습에 대한 생각 또한 밝혔습니다. 그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모방 게임을 통과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고 2000년 정도 되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2000년이 넘어가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 당시 이런 생각을 한 그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탄생한 1950년대를 좀 더 살펴보면 1956년 존 메카시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담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인공지능, 즉 Artificial Intelligence, AI란 용어는 목표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등 사실상 이 회담을 통해 인공지능이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 회 이후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의에 모인 과학자들은 튜링의 생각하는 기계를 구체화하고 논리와 형식을 갖춘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와 확신을 보였죠. 실제로도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며 미적으로 가치 있는 음악을 작곡할 것이다 등 회의에서 나온 예언들이 최근에 되어서야 현실화되었죠. 좌측 보시는 이미지는 다트머스 회담의 후원 기관이었던 록펠러 재단에 보낸 제안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듯이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안서를 살펴보면 1955년 9월 2일에 발송되는데 제안서의 내용에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7가지 관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자동 컴퓨터, 두 번째로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신경망, 네 번째로는 계산 크기 이론, 다섯 번째로는 자기 개선, 여섯 번째로는 추상화, 마지막 7번째로는 무작위성과 창의성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관점은 오늘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초기 핵심 기술이었던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머스 회담 이후 1957년 코넬 항공연구소의 프랭크 로젠블렛은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냅니다. 퍼셉트론은 연결 강도를 조정하기 위해 반복 학습을 사용합니다. 퍼셉트론 학습법은 특정 목적에 맞는 정확한 연결 강도에 수렴한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초기 퍼셉트론은 인지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AND 혹은 OR, 연산 등 선형 분리가 가능한 문제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마빈 리 민스키 그리고 시모 페퍼트 박사의 저서 퍼셉트론에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층 퍼셉트론은 XOR 연산이 불가능하지만 다층 퍼셉트론으로는 XOR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한계가 명확했죠. 이후에는 전문가 시스템과 기후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196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마이신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었고요. 덴드럴이라는 화학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기호주의적 접근, 즉 미리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기계를 작동시키는 접근법으로 지식을 기호와 논리의 조합으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추론 방식을 모방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인간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일단 매뉴얼을 숙지하고 매뉴얼에 있는 방식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계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엘리자라는 챗봇인데요.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조지프 와이젠바움이 1966년 발표한 챗봇입니다. 이름은 엘리자라고 합니다. 엘리자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튜링 테스트, 우리 아까 나왔던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게 기계인지 인간인지 질문자가 알 수 없다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 튜링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에서 가장 유명한 스크립트는 닥터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용자는 의사 엘리자에게 찾아온 환자 역할로 설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묻기도 합니다. 이 컨셉은 추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분야에서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사용자는 엘리자에게 나의 증상이라던가 정말로 의사를 만났을 때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 엘리자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실제 엘리자의 챗봇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가 챗봇이 될 거고요. 이제 U라고 되어 있는 게 사용자가 엘리자에게 하는 질문이 됩니다. 답변을 하나하나씩 주고받고 이게 오늘날의 챗봇 형태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1980년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연결주의의 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마음현상 또는 심리적 기제를 과학적 절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인지과학 분야의 접근법인 연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층 퍼셉트론이 적용된 모델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즉 모델의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의 가중치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전파 알고리즘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80년도의 일이고요. 이후에 인공지능의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의 문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가 해소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 시기를 AI의 겨울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다층 신경망을 이용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서 컴퓨터 비전 및 음성인식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참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난 70년보다 더 빠른 발전을 이뤄낼 인공지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